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영계는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고용시장을 따져보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백기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1급은 66,8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에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의 새해 고용 전망은 결이 달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새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2.6%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12만 9천 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고용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요인은 아니란 겁니다. 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 숙박업계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 680만 명의 자영업자 중 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160만 명뿐으로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고용이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거꾸로 작년이 너무 고용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역으로 바닥이 낮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고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고용시장은 한 해 위축되면 다음해는 반등하는 해거리 양상을 그리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얼마 전 황당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알아봤더니 서비스 이용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치솟은 돌봄 비용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신세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9,650원입니다. 지난해 7,800원보다 24% 늘었는데 속도 조절론이 나온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입니다. 돌보미분들이 올해부터 주당 근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증가한 비용을 시간당 이용료에 반영한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돌보미 분들을 쪼개가지고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휴시간을 지금 전체 이용자에게,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어디로 하는 거죠? 이게 9,650원이 어떻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여가부는 이용료가 올라간 대신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적용되던 지원을 150%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결과적으로 민간업체에 뺨치는 수준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 오전 2시간, 오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쓰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비용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확 바꾸기에는 아이들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해에도 요금 인상 직후 정부 미지원 가구의 보육 신청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돌봄이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부모들의 사정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이른바 신생 벤처 사업, 즉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새해 우리 경제 혁신에 기여하고 일자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벤처 기업인 집토스 대표를 맡고 있는 27살 이재윤 씨.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허위 매물도 구조적으로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대학생 시절이던 3년 전 창업했지만 현재 지점만 8개에 매출은 벌써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내가 친구들 자취방은 더 잘 직접 구해주면은 잘 구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중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앱도 저희 걸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투명한 정보만을 담아서 직원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데 현재 직원만 55명이고 올해는 34살 미만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50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청년층에서 불고 있는 벤처 열풍은 교육에서부터 로봇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이라는 아이디어로 앵무새 로봇을 활용해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5만 개 늘어난 15만 개. 정부는 10조 원에 달하는 혁신모험 펀드의 운영을 개선하고 창업 목적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특례도 적용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대기업 위주의 주요 산업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을 키워 고용도, 성장도 이루겠다는 겁니다.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이 된 구글과 애플처럼 청년들의 스타트업 열풍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저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새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내수둔화에 주요 글로벌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까지 겹쳐 작년 3분기 영업 실적이 크게 나빠진 현대차. 올해도 만만치 않은 대내외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친환경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지난해 맺은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의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차 양산체제 구축을 서두릅니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호황덕에 웃었지만 올해 업황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전자업체들은 신사업을 강화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부문과 시스템 반도체 부문 등 비메모리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준공한 청주 M15 공장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의 경우 작년 8월 설립한 캐나다 연구소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면서 TV와 생활가전 제품 등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확대합니다. LG화학은 해외 생산 공장 증설 등을 통해 기초 소재와 전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 투자를 늘리고 향후 5년간 50조 원을 투자키로 한 롯데 역시 화학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 단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성장도 중요하지만 생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성장, 기업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두산과 한화의 발전 계열사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다양한 사업 영역에 적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야담뉴스 TV 곽준영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거나 주목받으면 그곳 상인들은 걱정이 늘어납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많죠. 정부가 이렇게 쫓겨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도시재생지역의 상생협력상가를 만들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상가 건물. IT 기업이 많지만 1층에는 손때 묻은 헌책이 빽빽히 꽂힌 책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장 정하민 씨는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28년간 운영했던 헌책방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월세를 저에게 130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300을 받아야 되니까. 옮길 곳을 찾지 못하던 장 씨는 성동구청이 조성한 공공안심상가에 지난해 3월 입주했습니다. 이 상가는 성동구가 임대료 급등으로 내몰린 상인들을 위해 만든 상가로 임대료가 주변 상가의 70% 선입니다. 정부가 이 사례를 참조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내몰린 상인들을 위한 상생협력 상가 공급에 나섭니다. 빈집 빈점퍼를 리모델링하거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상가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입주자는 주변 임대료의 80% 선에서 최장 10년간 상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게 다가 아니란 점입니다.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게 특색 거기 그 주위의 환경에 맞게 그렇게 입주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임대료 급등 방지를 넘어 직접 상가 공급에 나선 정부의 상인 내몰림 방지 대책이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 될지는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 환경의 효과적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지난달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아직 대립 해소를 위한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파업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당시 썰렁한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에는 택시를 잡지 못해서 퇴근길에는 집회 행진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를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택시 단체들의 불참으로 대화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걸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사교단체 공식 입장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4차, 5차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택시업계의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버스 파업이 우려됩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조 소속 8개 버스 노조와 사측 간 임금 협상에서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회사는 수원과 군포, 안양 등 경기도 6개 지역의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9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걱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새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해는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며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할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과연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평균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흥미로운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신한은행이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30 사회초년생 대출, 3040 맞벌이 경제생활, 40대 소득 급감, 50대 은퇴 임박자의 노후 준비, 그리고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의 경제생활, 부동산 포기 경험,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중요한 7대 이슈와 관련해서 전국 만 20세부터 64세 경제생활 1만 명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가져와서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연령대와 직업별로 조금씩 관련된 이슈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하지만 7가지 이슈 모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들인데요. 저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2030 사회초년생들의 대출이란 이슈가 유독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럼 오늘은 연령대별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3년차 이하 직장인의 대출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사회초년생 응답자의 44%가 현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출 보유율은 전년 대비 3% 감소했지만 대출 잔액은 오히려 3,391만 원으로 2,959만 원이었던 전년 대비 조사에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환 소요 기간에서 역시 4년에서 4.9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보다 참 많은 수준이잖아요. 대출액이 사회초년생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액수뿐만이 아닙니다. 2030 사회초년생들 중 61%는 한 번 이상 소액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액 대출을 받은 목적의 1위는 45%로 생활비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에 대한 소액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활비가 증가한 원인 또한 큰 것으로 초정이 됐는데요. 이번 조사된 2030 사회초년생들의 한 달 생활비는 152만 원으로 전년보다 33만 원 증가한 겁니다. 소액 대출을 받은 그 밖의 목적은 생활비보다 비율이 훨씬 적은 주택 자금과 카드 대금, 부채 상환으로 각각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을 보유한 이들의 41%는 1년 후에는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47%가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12%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생활비가 33만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데요. 게다가 생활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회초년생이 과반수 이상인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다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040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서 자산 관리 형태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40 맞벌이 가구의 자산 관리는 아직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가구가 많았는데요. 한 명이 전담하는 가구의 비율은 55%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38%, 각자 관리하는 경우는 7%였습니다. 한 명이 전담하는 경우 전담하는 대상의 여성인 경우는 69%였고요. 남성이 전담하는 경우가 31%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적인 건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각자 관리하는 부부의 소득은 평균 월 656만 원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 578만 원에서 전담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 573만 원보다 80만 원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 관리하는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소득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일 텐데 이 역시도 다소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가구보다 한 명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가구가 저축이나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령 3년 내 1억 만들기 같은 재무 목표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소득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가구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구는 32%, 각자 관리하는 가구는 31% 순이었는데요. 지출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부 용돈의 경우는 소득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35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37만 원, 각자 관리하는 경우는 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가구의 식비는 전담 관리하는 곳보다 7만 원 높은 것으로 70만 원이었고요. 또 유흥비는 전담 관리보다 4만 원 높은 24만 원이었습니다. 네, 물론 소득이 각자 관리하는 가구가 공동이나 전담해서 관리하는 가구보다 다소 높다는 걸 감안해야겠지만 각자 관리하는 가구의 경우 자신의 지출에 대해 간섭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자산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 가구의 절반 이상인 57%는 소득이 갑자기 급감하는 경험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급감을 경험하면서 평균 연령 역시 40.2세로 젊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39세가 경험한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고요. 40세에서 43세는 32%, 50세에서 64세는 20% 순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38%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퇴직, 또 실직이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육아를 위해서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명예퇴직도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밖의 이유로는 경기 침체가 29%, 사업 실패가 13%, 이직은 12%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40대의 평균 감소액은 256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소득이 평균 622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를 하면 갑자기 소득이 41%나 줄어든 건데요. 소득 급감의 1위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실직으로 줄어들 때가 284만 원으로 소득 급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는 224만 원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급감하는 소득이 135만 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응답자의 55%는 소득 감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여유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살펴보니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준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실행만큼이나 대비에도 신경 쓰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